이제 세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GM의 소형 승용차 생산 관심 증대 아베오와 비트를 이제 소개했는데요. 포드도 역시 이제 피에스타 북미 도입을 이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라이슬러는 닛산으로부터 OEM 방식이라는 것은 주문자 상표 부착 제조를 의미합니다. 이 닛산으로부터 OEM 방식으로 공급받은 베르사를 2009년부터 판매하고 있고요. 판매가 부진한 SUV 모델 컴파스, 듀랑고, 아스펜 등의 단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미국 업체들의 소형차 시장에 대한 대응은 여타 아시아 기업들에 비해서 유연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4절 구제금융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금융 지원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08년 12월 19일 GM과 크라이슬러에게 총 174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GM의 94억 달러, 크라이슬러의 40억 달러를 즉시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40억 달러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약한 포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인 부시 대통령은 빅3의 파산은 결국 금융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경기 침체를 악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자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지원에 대한 대가로서 빅3에 대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자금 지원을 받는 GM과 크라이슬러는 자구 계획안 등, 즉 가격 결국 자력으로 갱생하는 가능성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즉 부시 행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회생 방안의 일환임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금융위기로 판매 부진이 이제 본격화되는 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는데요. GM은 2008년 10월 초에 정부와 의회 각 자금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2008년 11월 초 자동차 산업 지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원 법안 표결이 연기되고 의회는 업계에 자관 제출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빅3에 대한 청문회가 개시된 이후에 자동차 산업 지원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는데요. 그 주요 요인으로서 이 빅3의 CEO는 이제 최고 경영자죠. 최고 경영자들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에 온 것이 여론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즉, 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결국 경영 정상화를 요청하게 된 이 기업들의 CEO가 결국 승용차를 타고 오거나 뭐 기타 다른 교통수단을 통해서 와도 결국 시원찮을 텐데 결국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온 것이 여론을 악화시키는 가장 주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는 법안 통과가 실패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는 결국 긴급자금 지원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구제금융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뜨거웠습니다. 우선 찬성파들의 의견을 이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빅3와 노조, 민주당 등은 구제금융을 찬성하였는데요. 현재 이제 빅3의 위기 원인을 결국은 외부적 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수요 부진, 그 다음에 고유가 문제, 즉 미국 자동차 산업의 내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구제금융을 주는 것은 필요 불가결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구제금융에 대한 찬성반은 자동차 산업이 만일 붕괴된다면 결국 그 파급 효과는 경제 전체로 결국은 확산되면서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부품 및 딜러, 아까도 이제 제가 처음에 자동차 산업의 연관 산업들을 얘기했었죠. 이제 부품 및 딜러 등 관련 업체의 연쇄 도산으로 인해서 결국 300만 명 정도가 실직하게 되고 미국 정부의 손실액은 무려 1,5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제금융에 대한 결국 반대파들은 공화당과 여론 등이 이제 반대하는데요. 빅3의 경영 위기는 결국은 내부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다. 즉 구체적으로 보면 방만한 경영, 약화된 조직 구조, 경쟁력 상실, 즉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구제금융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앞에서도 좀 언급되었습니다마는 CEO들에 대한 과도한 보수,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올 정도로 이런 과도한 그런 대우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다음에 전미 자동차 노조의 높은 평균 임금 수준. 자, 이건 또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자에 대한 과도한 의료보험 보장. 자, 이런 것들이 결국 불합리한 관행들로서 이것들이 결국 미국 자동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그것이 결국은 수요 부진으로까지 연결되어서 미국 빅3가 결국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즉 빅3의 경쟁력이 회복되지 않는 한 구제금융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구제금융을 주어도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빅3의 주력 모델이 SUV와 대형 픽업 트럭인데 이러한 이제 고연비 차량과 결국은 경쟁할 수 없고 기타 이제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반면에 이제 차세대 기술 하이브리드카 전기 자동차 등으로 무장된 일본과 독일 업체에 비해서 크게 이제 낙후되어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결국 이제 파산된 후에 빅3를 재편해서 경쟁력 있는 회사로 회생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결국 파산 신청을 통해서 부채를 동결시키고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서 퇴직자에 대한 의료보험 보장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자, 이런 내부적인 이런 요인과 더불어 반대파들은 타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결국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야기시켜서 결국 미국 산업 전반적으로 결국 부정적인 영향이 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도소매, 항공산업 등 다른 산업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미국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할 경우에 다른 국가들도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을 검토하게 되고 결국 이것은 보호무역주의의 만연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프랑스와 독일이 2008년 11월 25일 미국이 빅3에 대한 재원을 하는 경우에는 자국 자동차 업체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다 라고 표명한 바 있습니다. 표 3-7은 주요 국가의 자동차 산업 지원 대책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캐나다, 영국, 독일, 중국, 한국 등이 각각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제금융 지원 배경으로서는 뭐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세 가지로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빅3의 판매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또한 재무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유산 비용 증가에 따른 고비용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건 또 해당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배경은 고효율 차량 부재 및 오토론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빅3 판매 부진 지속 및 재무구조 악화는 이미 앞에서 이제 어느 정도 언급된 바가 있죠. 판매 부진이 지속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그래서 적자가 이제 누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2008년 빅3의 미국 시장 내 판매 대수는 급격히 감소했는데요. 이게 쭉 뭐 그 자료에 보시면 GM은 20%, 포드 20%, 크라이슬러 26%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일본 및 한국 업체의 감소율은 10% 내외죠. 도요타 11%,
혼다 3%, 현대 7%, 기아 4%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체적으로 한 자릿수인데 미국 업체들은 두 자릿수로 이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빅3의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일본 업체의 점유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해 최근에는 40%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빅3의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은 2000년대 초만 해도 65% 이상이었지만 2008년에는 47%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판매 부진에 따라서 누적 적자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죠. GM, 포드, 크라이슬러 다 3사 모두 이제 적자 상태가 나타나고 특히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에는 1998년 독일 벤츠사에 인수되었지만 2006년에 이 벤츠사도 결국 1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결국 2007년 사모펀드 서버러스의 헐값으로 재매각된 바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기로 인해서 신용이 경색되고 판매 감소가 심화되면서 빅3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GM과 포드의 유동 비율이 2007년 말 각각 0.86, 0.91로 나타나서 이를 하회하였습니다. 1보다 밑에 있다는 얘기죠. 즉 1보다 밑에 있다는 얘기는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 이거죠. 따라서 현금 소진율도 급속히 증가해서 현금 보유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게 바로 이제 유동성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여러 번 제가 언급했습니다만은 우리도 97년 외환위기가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소진되면서 결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것이죠. 이게 이제 유동성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참고로 제가 우리 개인에 대해서 에셋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의 자산 구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아직 뭐 본격적으로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졸업 후에 본인이 이제 취업을 하면서 아니면 뭐 독립적인 자영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때서부터는 그야말로 경제적으로도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돼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학생 때부터 결국 본인의 이런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본인의 자산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라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가이드라인은 흔히 이렇게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산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캐시 또는 현금성 자산, 현금이거나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부동산. 우리 흔히 이제 뭐 주택 토지로 대표되는 부동산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주로 이제 주식이나 채권 등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개인의 자산을 구성하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요소인데 이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물론 이것도 다르죠. 그죠? 개인의 성향이라는 게 좀 어느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소극적인 투자 성향, 또 중간 형태, 안전 성향, 뭐 등등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가이드라인은 참고할 필요가 있죠. 대개 보면은 자산을 전체 구성을 100%로 볼 때 캐시의 한 30%, 부동산의 한 40%, 유가증권의 한 30%, 3대, 4대, 3의 법칙.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물론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거는 약간씩의 조정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100%를 부동산을 갖고 있다든가 100%를 현금을 가지고 있다든가 100%를 유가증권에 가지고 이거는 그야말로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엄청나게 치중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적절하게 결국은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서.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이제 신용평가사들이 빅3 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아까 얘기했었죠. 자금 조달 비용이 이제 올라간다는 거. 자력에 의한 자금 조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 살펴봤지만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인 무디스, S&P, 피치 등이 GM과 포드의 신용 등급을 C 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유산 비용을 예를 들었는데 유산 비용은 이제 영어로는 레거시 코스트라고 합니다. 유산 비용 증가에 따른 고비용 구조라는 것이죠.
자, 유산비용은 자, 우선 일단 퇴직자에게 주는 복지 혜택이 유산비용의 부담이 과중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박스에 이제 자료에 보면 박스에 유산비용에 대해 설명이 나왔죠. 유산비용은 회사가 퇴직자 및 심지어 그 부양가족에게 퇴직자뿐만 아니라 그 부양가족에게 의료비, 연금 등을 종신토록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종신토록 지급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죠. 더군다나 종신토록 받는다? 어마어마한 혜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경쟁력이 유지되는 한은 뭐 감당이 되겠습니다만은 경쟁력이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기업이나 어떤 개인이나 어떤 국가도 그 사람들의 어떤 프로세스, 진행 과정을 보면 다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가. 그 위기를 잘 극복할 때 결국은 또 다른 그야말로 도약 단계로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간에. 이건 뭐 역사가 이제 뭐 과정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숙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개인도 결국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뭐 그동안 오프라인에서 많은 강의를 수십 년 해왔습니다만은 그 강의 시간마다 제가 항상 이제 예를 드는 것이 주로 이제 뭐 강의 내용이라는 건 기업과 국가 아닙니까? 제가 국제경영, 국제경제, 뭐 투자, 뭐 이렇게 주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대개 이제 뭐 글로벌 기업, 국내 기업, 그 다음에 국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례 비교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는데 결국 그 공부의 학습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이. 결국 나의 개인의 또 가족의 일단 그게 1차적인 그 행복의 목표가 아니겠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사는 사회, 국가, 나아가서는 글로벌 사회 이렇게 확대되는 것이죠. 내가 불행한데 내 가족이 행복하겠어요? 내 가족이 불행한데 그 사회가 그 관심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모든 학습의 귀결점은 내 개인에게 나의 경쟁력은 나에게 주는 시사점은 이걸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학습의 목표는. 남의 사례를 보면서 그거는 남의 경우가 아니고 그것을 나한테 결국 반면교사로 삼을 거는 삼고 벤치마킹 할 것을 하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나의 삶도 결국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기업, 뭐 국가, 사회 이게 나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숙지하시고 나에게도 적용시켜 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나한테도. 이게 이제 궁극적인 학습의 목표겠죠. 아마 그것을 제가 이 온라인 강의에서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을 페이스 투 페이스 컨택트를 하고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될 텐데 뭐 지금 한계상 그래도 가끔씩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간에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빅3의 근로자 수는 뭐 2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자, 이들 기업들에서 건강보험, 연금 등 복지 혜택을 받는 퇴직자의 가족 수는 무려 78만 명, 지금은 이제 80만 명이 넘었겠죠. GM의 연간 복지 비용은 60억 달러 이상으로서 자동차 한 대당 복지비 지출이 1,500달러에 이를 정도로 일본 업체하고 비교할 때는 약 10배 수준입니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또한 다른 직장을 구하는 동안 또 급여를 주여하는 인력 운영제도, 즉 잡뱅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력 운영제도 등 복지 관련 단체 협약 내용의 증가도 유산비용 증가에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뭐 이 책을 제가 쓰면서 여러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복지를 주는 이 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에 상당히 놀란 바 있습니다. 제가 뭐 몇 해 전에 북유럽도 이렇게 가족여행으로서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이제 행복 지수가 선진국 중에서 높은 지역이 북유럽과 캐나다이거든요. 캐나다도 제가 이제 3년 동안 이렇게 거주하면서 참 이렇게 좋은 점을 많이 봤는데 이제 북유럽의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그런 그 복지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도 역시 마찬가지. 자, 그 복지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복지가. 그 복지도 지금은 결과로서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그야말로 모범사례로서
지칭되는 그런 지역입니다만은 그들 나라도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수십 년간의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서 오늘날에 그야말로 모범이 되는 복지제도를 형성한 것이에요. 물론 그들은 그 복지가 그냥 형성된 게 아니고 부유한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 많을 때는 강제로 뺏는 게 아니죠. 그죠? 그들이 이제 결국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결국 이 평화적인 프로세스에서 결국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장기간의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보면 결국 이러한 그 복지의 내용은 참 좋습니다만은 거듭 말씀드리자마는 기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다한 복지를 뭐 어떻든 복지 제도를 잘 수립하려면은 결국은 기업의 수익성,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다 고려한 다음에 결국 해당 기업에 적합한 복지를 수립해야 되겠죠.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도 이 재정이 결국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결국 국민의 복지를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복지가 이제 많이 적용되고 복지 높은 곳은 당연한 겁니다. 그건 인류의 이제 희망 사항이죠. 그러나 그거는 국가마다 기업마다 처한 환경에 따라서 최적의 아까 제가 이제 에셋 포트폴리오의 가이드라인을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구성원들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구축이 돼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유산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빅3의 근로자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일본 업체 현지 근로자 임금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빅3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73달러로서 미국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이 27달러인데요. 이것이 무려 3배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이고 동종 미국 내 일본 자동차 공장의 평균 임금인 49달러보다도 크게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우선 이렇게 보시면 빅3의 근로자들의 기본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임금은 일본 업체와 비슷합니다. 빅3가 30달러인데 반해서 일본 업체는 26달러라서 이 기본임금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은 유산비용, 조금 전에 저희가 살펴본 여러 가지 건강보험이라든지 뭐 연금이나 이런 유산비용의 차이로 인해서 시간당 평균임금에서 큰 차이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포인트는 고효율 차량의 부재 및 오토론 시장의 위축입니다. 우선 고유가로 인해서 연비가 부담되는 것은 우리가 뭐 자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면서 연비가 좋은 고효율 중소형 차량으로 시장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앞에서 통계를 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유가와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고연비 소형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데 반해서 빅3 주력 모델인 SUV와 대형차는 판매량이 전년 대비 38%, 2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개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 일본 차들이 그야말로 뭐 기세등등하게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그야말로 휩쓸었는데요. 일본 차들이 대개 보면은 이제 중소형 차들이죠. 그 중에서도 혼다의 시빅, 혼다의 아코드, 도요타의 코롤라, 도요타의 캠리, 특히 혼다의 아코드, 도요타의 캠리는 월드 베스트 셀링 카였습니다. 5년 뭐 이게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그 중에 하나 포드의 토러스가 미국 차 중에서는 포드의 토러스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월드 베스트 셀링 카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일본 업체들이 뭐 휩쓸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연비가 좋다는 점. 연비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승용차를 중간에 또 이렇게 뭐 승용차가 폐차될 때까지 타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중간에 이렇게 교체하는 수요도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고차를 이제 자기가 매각하고 새 차를 구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중고차의 가격도 상당히 이제 새 차를 구입할 때 내가 산 이 새 차가 언제는 중고차가 되기 때문에 이 중고차의 가격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중고차의 가격이 또 일본 차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장점이죠. 연비가 좋고 중고차의 가격이 높고 또 중고차의 가격이 높은 거는 연비가 좋은 점도 있지만
고장률이 낮죠. 일본 차들이 대체적으로. 이건 제가 미국에서 한 뭐 7년 있으면서 그야말로 생생하게 확인한 그런 사실들입니다. 물론 일본 차의 단점도 있습니다.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단점도 있는데 단점은 결국 어떤 뭐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상당히 이제 차량의 파손이 심해서 심지어는 자칫하면 훨씬 더 다칠 신체적인 손상을 입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사고가 났을 때는. 자, 이런 뭐 장단점이 있지만은 어떻든 일본 차들의 그야말로 이 소비자들의 일본 차들에 대한 선호도는 상당히 이제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현재나 상당히 이제 높은 편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뭐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고율 차량 부재 면제가 또 오토론이라는 것은 대개 이제 미국도 결국 자동차를 살 때 현금으로 사는 것보다는 대출을 받아서 사게 되죠. 이 대출 시장, 즉 오토론, 이게 결국은 미국의 경우 보면은 전체 차량 구매의 94%, 이제 차량 구매자의 94%가 론을 이용한다는 거죠. 할부 구매한다는 거죠. 자, 이 오토론 시장이 결국 위축된 것도 결국은 수요 부진에 상당히 이제 적이 됐는데 결국 이게 이제 고쳐야 될, 수정해야 될 그런 측면이라는 것이죠. 자, 5주차 강의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주차에 뵙겠습니다.